알렉산드로스 3세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해 급작스럽게 20살의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망한 아버지 또한 불과 23세 자그마한 왕국의 왕이 됐죠. 필리포스 2세는 즉위 23년 만에 자신을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정복한 인물이었는데요. 보통 이 정도 인물이 나오면 그 다음 때에는 그보다 스케일이 작은 인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로스는 지구둘레만큼의 거리를 정복하면서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 없는, 또 그로 인해 세계사를 뒤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승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투덜대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라들을 계속 정복하면 대체 우리는 커서 뭘 해야 하지? 라고요. 그런 그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 사망 후 후속 조치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단 잠재적 경쟁자들을 신속히 제거했죠. 아버지가 왕위를 찬탈했던 어린 조카 아민타스 4세, 그러니까 본인의 사촌형을 처형했고요. 고지대 마케도니아 왕자들을 아버지 암살 연루 혐의로 죽였습니다. 또 필리포스가 생전에 페르시아 원정을 위해 소아시아로 전위 부대를 파견했는데 그 지휘관 중 한 명인 안탈로스를 살해했죠. 이 인물은 필리포스의 마지막 결혼식에서 자신의 조카와 필리포스 사이에 적법한 상속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건배사를 했던 인물이에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남부 그리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계기로 마케도니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사부작거리는 도시들이 있었기에 3,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테살리아 지역부터 밀고 내려갔죠. 이에 독립을 꿈꿨던 몇몇 테살리아 도시 군대가 올림포스 산과 오사산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요. 이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 후방에 나타난 알렉산드로스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항복을 했어요. 이어 알렉산드로스는 코린토스까지 군대를 쭉 밀고 내려가 스파르타를 제외한 범그리스 동맹, 일명 코린토스 동맹 도시국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는 마케도니아가 여전히 코린토스 동맹의 맹주임을 재확인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페르시아 원정 사업을 이어받아 군 지휘관이 될 것임을 선포했죠. 그 뿜어나오는 카리스마에 아테네, 테베, 아르고스 등 여러 폴리스들은 전쟁 지원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순조롭게 정리되었던 남쪽 상황에 비해 북쪽 지역 부족들은 순순하지 않았죠. 많은 부족들이 필리포스의 죽음을 틈타 마케도니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원정 전 북쪽 지역부터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원전 335년 봄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 암피폴리스에서 트라키아로 진군을 했죠. 이때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지휘관 대부분은 아버지 밑에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백전노장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출발 후 열흘 뒤 하이모스 산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불가리아 십카고게로 예상되는 곳으로 진입해 들어갔는데요. 그곳에 트라키아 대규모 병력이 언덕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들 앞에는 수레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트라키아 병사들은 언덕을 오르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을 향해 수레를 굴린 후 전열이 흐트러진 틈을 타 그들을 공격할 심산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알렉산드로스는 언덕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적이 수레를 굴렸을 때 가운데를 열어 수레를 보내라. 만약 공간에 여유가 없다면 최대한 밀집한 후 몸을 웅크려 몸 위에 방패를 겹치게 두라. 그렇게 방패 위로 수레가 굴러가도록 하라. 평소 훈련량과 전투 경험이 많았던 마케도니아군은 알렉산드로스의 명령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죠. 덕분에 사상자 한 명 없이 언덕 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다가 눈높이에서 마주한 트라키아 병사들은 순식간에 1,5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대부분 무기를 버린 채 도망을 갔어요. 이어 알렉산드로스는 전리품 처리를 부하 리사니아스와 필로타스에게 맡긴 뒤 곧바로 하이모스 산맥을 넘어 트리발리족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리발리족은 몇 년 전 스키타이족과 전쟁을 치르고 귀환하던 필리포스를 습격해 다리에 부상을 입히고 전리품까지 약탈해간 이들이었죠. 알렉산드로스는 트리발리 왕과 대면하기 위해 적들을 물리쳐가며 다뉴브강에 이르렀습니다. 다뉴브강은 독일 남부에서 발원해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트리발리 왕 시르무스는 이 다뉴브강 한가운데에 있는 페우케 섬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어요.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비잔티온에서 전함을 공수해 페우케 섬으로 상륙하려 했으나 배가 몇 척 안 됐고 상륙 지점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트리발리족의 강한 저항으로 결국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알렉산드로스는 작전을 바꾸게 되죠. 바로 강 너머에 진을 치고 있던 게타이족을 먼저 공격하는 거였어요. 게타이족은 다뉴브강 건너편에 있는 부족으로 알렉산드로스가 이웃 부족을 침공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그들을 도우러 온 이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게타이족을 공격해 쳐부수면 페우체 섬에 있는 트리발리족과 여타 트라키아 부족들이 전의를 상실해 항복할 거라고 예상했죠. 이에 그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나무배를 공수하고 나아가 직접 뗏목까지 만들어 밤에 조용히 다뉴브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마케도니아군은 곡식이 높이 자란 밭에 상륙해 밤새 몸을 숨겨가며 적에게 다가갔죠. 게타이족은 마케도니아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밭에서 우르르 나오는 적군을 보고 멘붕이 왔습니다. 게다가 순식간에 대규모 밀집 대형을 이뤄 웅장하게 다가오는 적을 보자니 도무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아 강에서 6.5km 떨어진 정착지로 달아나 버렸죠. 하지만 그마저도 마케도니아 기병대가 빠르게 추격하자 정착지를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마을을 점령한 알렉산드로스는 값나가는 물건을 챙긴 뒤 그곳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뉴브 강변으로 돌아와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준 마케도니아 수호신 제우스와 아르게아스 왕조의 조상 헤라클레스에게 희생제사를 올렸죠. 그리고 얼마 후 거짓말처럼 시르무스가 사절을 보내 항복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자신들도 머지않아 게타이족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알렉산드로스의 예측이 또 한 번 맞아떨어진 거죠. 이제 마케도니아 영토는 다뉴브 강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물론 북쪽 지역은 안정이 됐고요.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서쪽 지역은 아직도 일리리아인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죠. 오늘날 알바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들은 일찍이 필리포스에게 복종을 다짐했지만 그가 정한 국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필리포스가 죽은 지금이야말로 그 잘못된 국경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일리리아인들이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마케도니아 서쪽으로 향했죠. 알렉산드로스는 군대를 이끌고 펠리움으로 향했습니다. 펠리움은 마케도니아 국경에 있는 요새 도시로 클레이토스라는 일리리아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좁은 길을 따라 펠리움 앞 평원에 도착했는데요. 이 평원은 나무가 울창한 고지로 둘러싸여 있어 만약 적이 높은 곳에서 나타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지형이었죠. 그럼에도 알렉산드로스는 도시를 봉쇄하기 위해 이곳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클레이토스와 동맹을 맺은 타올란티인 왕 글라우키아스가 대규모 구원 병력을 이끌고 고지에 나타났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고지와 펠리움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병력도 많지 않았고 식량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퇴각을 하기도 힘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좁은 통로로 대규모 병사가 빠져나가면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행여 적에게 꼴이라도 잡히면 몰살의 위험이 있었죠. 알렉산드로스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색다른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합니다. 바로 야만 부족들에게 마케도니아 병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 훈련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 그는 밀집 대형 보병을 120열 횡대로 정렬한 후 양쪽 끝에 200명의 기병을 배치했고 긴 창인 사리사를 높이 들었다 내려치는 공격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행군을 하다가 순식간에 방향과 대형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고요함 속에서 지휘관의 외침과 방패와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병사들의 기합 소리만이 평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일리리아인들은 평생 처음 보는 장관의 침만 꼴딱꼴딱 삼킬 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케도니아 군대는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직업군인을 양성했기에 다른 도시 국가와 비교해도 그 움직임이 일사불란했는데 하물며 야만 부족들이 보기에 말 한마디로 착착착 움직이는 군인들이 얼마나 경이로워 보였겠어요. 그렇게 일리리아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사이 마케도니아 부대는 일리리아 진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알렉산드로스는 좌익 정예기병 헤타이로이에게 쐐기 모양으로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죠. 또 보병들에게 함성을 지르며 사리사를 방패에 부딪혀 소리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일리리아인들은 혼비백산을 진지를 벌이고 펠리움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이는 잠시 위기를 벗어난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고지에는 일리리아 병사들이 남아 있었고 펠리움 성벽 안에도 병사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전을 새로 짜고 적이 없는 곳에서 보급을 하기 위해 강 건너편에 새로 진영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케도니아군은 압수스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요. 일본 일리리아인들은 이때다 싶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마케도니아군 후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알렉산드로스는 아직 무태에 있는 기병과 보병으로 하여금 적에게 맞서게 하고 강 중간에 있던 궁수들에게 화살로 엄호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또 강을 완전히 건넌 병사들로 하여금 공성용 투석기를 설치해 적에게 돌을 날리게 하니 이를 견디지 못한 일리리아인들은 결국 후퇴를 하게 돼요. 한 명의 사상자 없이 무사히 강을 건넌 알렉산드로스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을 건넌 후 재정비를 하던 3일째 적의 동태를 살피러 갔던 마케도니아 정찰병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일리리아인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해 야영지에 보초도, 목책도 세우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다고 했죠.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적진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일리리아인들은 적이 다가온지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잠시 후 가히 학살이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사상자가 나게 돼요. 이로써 알렉산드로스는 트라키아와 일리리아를 정복해 그들의 충성 맹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모든 면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죠. 군대를 주도 면밀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임기응변을 보여주었고요. 페우케 섬을 점령하지 못하거나 일리리아군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북방민족으로부터 병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본격적으로 페르시아로 건너갈 준비를 했죠. 하지만 원정을 좀 더 뒤로 미루어야 할 만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알렉산드로스가 6달에서 7달에 걸쳐 북부를 정복하는 동안 남부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죽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심지어 반마케도니아 운동을 펼치던 연설가 데모스테네스는 북벌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부상병을 아테네 민회에 데려오기까지 했죠. 이에 테베에서는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후 추방되었던 귀족들이 귀환해 마케도니아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테베 외곽 카드메이아 요새를 지키던 마케도니아 장교 둘을 살해하고 마케도니아 주둔군을 요새 안에 가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의 데모스테네스는 민회를 설득해 페르시아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무기를 사 테베에 보내게 했어요. 다른 폴리스들도 내심 테베의 반란을 반기기는 했지만 아직 선뜻 대놓고 지원을 하지는 않았죠. 한편 일리리아에서 펠리옴 공성전을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13일을 내리달려 테베에 도착했죠. 일본 테베 반란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 현실을 부정했어요. 눈앞에 3만의 보병과 3천의 기병을 이끌고 온 자는 알렉산드로스가 아닐 것이다. 아마 마케도니아 총리 안티파트로스가 아니라면 알렉산드로스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겠지 라고요. 그러면서 7천의 중장보병과 1000명의 기병을 소집해 농성을 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사실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그리스 국가 간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테베에 협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테베는 콧방귀만 낄 뿐 협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알렉산드로스는 보이오티아 근처 동맹군까지 동원해 마케도니아 군대가 갇힌 카드메이아 요새 앞에 진을 쳤죠. 테베는 요새 바깥에 목책을 세워 나름의 방어를 해두었습니다. 노예까지 해방해가며 성벽 위에서 항전을 준비했고요. 기병대를 성벽 내부에 배치했으며 여자와 아이들을 신전 안으로 피신시켰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무력 충돌을 하고 싶지 않아 테베가 협상에 임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으니 별안간 목책 근처의 장교 페르디카스라는 인물이 독단적 공격에 나선 거예요. 그렇게 목책을 뚫고 들어오는 페르디카스 부대와 테베의 부대가 충돌을 했고 이를 본 다른 부대 아민타스도 곧바로 페르디카스에 합세했죠.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의 독단적 행동에 당황했으나 그들이 테베에 붙잡히면 또 큰일이기에 궁수들과 북방의 아그리니아군을 목책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또 만약에 대비해 일부 수비대는 목책 바깥에 남겨두었죠. 그렇게 양쪽 군대는 본격적인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 경험이 많은 마케도니아군이 승기를 잡아가다가 결정적으로 알렉산드로스가 밀집 보병까지 투입시키자 테베군은 견디지 못하고 성문 안으로 달아나게 되죠.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쫓아가 요새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으며 이를 틈타 카드메이아에 갇혀있던 마케도니아 주둔군까지 합세함으로써 순식간에 도시는 학살 현장이 되었습니다. 디오도로스와 플루타르코스는 이 전투에서 6,000명의 테베인이 죽었다고 전했어요. 전투가 끝난 뒤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 참여했던 동맹국들의 테베의 최종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에 그들은 과거 테베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 편을 들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항복한 플라타이아 수비대를 약속과 달리 몰살시켰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아테네를 파괴하자고 주장했던 일 등 오랫동안 빌런의 역사가 깊었음을 상기해 도시를 해체하기로 결의했죠. 이에 대부분의 테베 시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다만 알렉산드로스는 예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1세를 찬양하는 시를 썼던 시인 핀다로스의 진만은 보존하고 그 후손은 살려줬다고 합니다. 한편 테베의 함락 소식을 들은 아테네에서는 종교 축제를 취소하고 부랴부랴 공성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또 그리스의 학교 아테네까지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죠. 따라서 반마케도니아 운동을 펼치던 아테네 지도자 10명을 넘겨주면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 10명 안에는 데모스테네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데마데스라는 인물이 찾아와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자 또 마음이 약해진 알렉산드로스는 스케일을 줄여 에우보이아 섬 출신의 카리데모스만을 보내라고 요구했죠. 이 카리데모스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탈출해 알렉산드로스와 맞서 싸우게 돼요. 그렇게 아테네의 충성까지 받아낸 알렉산드로스는 전 그리스에 자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유능한지를 보여주었죠. 또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 잔인하며 오랫동안 안티마케도니아를 외치던 아테네를 용서해줄 정도로 관대하다는 다층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그리스 국가들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갖게 되었죠. 이로써 알렉산드로스는 북방민족과 그리스 도시 국가 모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꿈꿨던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필리포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결심한 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군 파르메니온을 소아시아로 파병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그 다음에 최대한 병력을 모아 합류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계획이 어그러졌고 마케도니아 전위부대는 다르다넬스의 아시아 쪽 부분만 겨우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그곳을 건너 아버지가 못다한 원정을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필리포스가 정립한 편제였어요. 다만 그 규모가 더 방대했고 기병의 비율이 훨씬 높았죠. 그의 군대는 사리사를 든 팔랑크스를 기본으로 정예기병인 헤타이로이와 특수활동을 하는 히파스피스타이 그리고 그리스 동맹에서 충원한 중장비 보병 호플리테스와 북부 부족민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공병, 노예, 학자와 같은 비전투 인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정을 단행했을 때의 병사 수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략 6,100명의 기병을 포함해 약 41,800명의 병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죠. 총사령관은 알렉산드로스였으며 부사령관은 아버지의 신복이자 60대 노장 파르메니온이었고요. 파르메니온의 아들 필로타스는 헤타이로이 기병대를, 다른 아들 니카노르는 히파스피스타이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만한 단일 병력이 장거리 원정을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문제는 이 군대를 움직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군대에 급료를 지불하고 물자와 식량 공급을 하면 겨우 30일 정도만 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원정이 실패하면 마케도니아는 그대로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머니 사정에도 알렉산드로스는 원정을 떠나기 전 축제를 성대하게 열어 군대를 배불리 먹이고 지휘관들에게 땅과 이권을 나눠줬어요. 이에 페르디카스가 도대체 이렇게 다 퍼주고 나면 왕께서는 무엇을 가지시려고 하냐고 묻자 알렉산드로스는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하죠. 희망이요. 그렇게 기원전 334년 봄 모든 준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안티파트로스에게 마케도니아 섭정을 맡기고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한 경로를 그대로 거슬러 20일 만에 다르다넬스 해협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그리스 동맹국들이 제공한 3단 노선과 상선으로 군대와 화물을 수송했으며 반대편에서는 전위부대가 교두보를 마련해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참고로 약 150년 전 크세르크세스가 이곳을 통해 그리스로 건너갈 때는 엄청난 물자와 병사가 건너다 보니 아예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폭풍이 일어 다리가 무너지자 크세르크세스는 부하들에게 바다를 채찍으로 내려쳐 파도가 페르시아 샤한샤에게 굴복하게 만들라고 했다고 해요. 이보다는 좀 덜 오그라들지만 알렉산드로스 또한 아시아에 발을 딛자마자 땅바닥에 창을 내리꽂으면서 창으로 획득할 나의 땅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제일 먼저 당시 사람들이 일리아스의 트로이가 있던 곳이라고 믿었던 장소로 갔어요. 이곳에는 트로이 전쟁 관련 기념 건축이나 신전 등이 즐비해 있었죠. 알렉산드로스는 일리아스를 성전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칭송했으며 어디든 그 책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롤모델로 삼아온 인물이 아킬레우스였기에 그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찾아가 꽃을 놓았어요. 또 알렉산드로스의 절친 헤파이스티온도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 무덤에 꽃을 놓았다고 하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갑옷을 자신의 갑옷과 바꿨다고 하는데요. 아킬레우스의 갑옷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고 하니 아마도 전투를 할 때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에게 신의 기운이 함께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한편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의 군대를 모아 페르시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페르시아 샤한샤 다리우스 3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제국의 심장부는 다르다넬스에서 1600km 이상 떨어져 있었거든요. 때문에 제국의 수장으로서 다리우스 3세는 다르다넬스 주변 지역 총독, 그러니까 사트라프들에게 전투를 위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군이 그라니코스 강에서 첫 전투를 하게 되죠. 자세한 전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